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신장 식단에 대해서는 좀 피한 것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게 굉장히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미루다가 아니면 질문이 있을 때만 그때 말씀을 해드리다가 아무래도 식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타이틀은 신장 식단입니다. 그런데 신장 식단인데 왜 당뇨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냐? 자, 그 이유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는 환자의 50%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장이 망가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면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것이 정상에서 투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 악화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피검사로 볼 때는 신장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는 무시를 하다가 어느 이상이 됐을 때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신장에 대해서 무리는 당뇨가 있는 분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에서는 신장 수치, 즉 여과율이 59 이하로 떨어졌을 때 3기 신부전으로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신장내과 전문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내과에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보내는 시기가 거의 90% 정도의 신장이 망가졌을 때 신부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신장내과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서 신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은 자기의 신장에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거기에 유념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꼭 신장 식단을 100% 다 따라야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신장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 식단을 말할 때는 그냥 탄수화물을 줄이면 된다. 실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컨셉 자체는 탄수화물만 적게 드시는 거면 당뇨 식단이 끝이 나는데, 신장 식단은 그거보다 훨씬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혼동을 하거나 혼란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왜 저 의사는 이 말을 했고 이 의사는 이 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끼리도 말을 다르게 한다라고 혼동을 하시는데요. 의사들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했다거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혼동을 하게 마련이죠. 따라서 왜 그 식단을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한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되는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기전과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환우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그 저염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저인식, 인을 적게 먹는 거, 그리고 칼륨을 적게 먹는 거, 단백질을 적게 먹냐,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따로 다음 시간에 시리즈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염식 식단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식단이죠. 특히 신장 환자에게는 굉장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혈압을 관리하고 그 수분을 관리하고 부종을 관리하는데, 그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혈압 관리와 부종 관리와 수분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트륨, 즉 염분이거든요. 신장이 괜찮으면 그 염분을 어느 정도 핸들을 할 수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많이 들어오는 염분을 빨리빨리 제대로 다 배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분이 몸에서 쌓이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수분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나트륨 자체가 신장의 튜뷸, 세포들을 지나가면서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굉장히 줄여야 되는 것이 신장 환자의 필수적인 제한 요소입니다. 자, 물론 심장 환자한테도 저염식 식단을 중요시 하는데요. 신장, 즉 콩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혈압 관리, 부종 이런 수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액의 양,
즉 수분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에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염분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또 공헌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혈관 질환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혈성 심부전이 되면 수분 관리가 안 돼서 몸이 붓고 하는 것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 콩팥에서 물을 빼줘야 되는데 심장과 콩팥이 같이 문제가 생기면서 물을 못 빼기 때문에 부종이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혈성 심부전에 더 중요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소금이 들어오면 이 물에 희석이 돼가지고 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물을 땡겨오기 때문에 혈액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볼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고,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죠. 따라서 짜게 먹는 사람들은 그 염분이 들어오면서 물을 땡기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르니까 반대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염식으로 바꾸면 혈압약을 하나 정도 줄이셔도 혈압이 똑같이 유지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염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의학계에서 하루에 1500mg에서 2000mg 이하를 먹는 것을 저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 볼 때 1500mg, 2000mg 드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 많은 환자들이 그 1500mg을 먹는지 2000mg을 먹는지 그거를 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재라고 하면 자기가 소금을 뿌릴 때만 재고 알게 모르게 먹는 거에 대한 계산을 안 넣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1500mg, 1200mg 밖에 안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혈압이 높고 부종이 있냐?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3500, 4000을 먹어도 1200을 먹었다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금을 뿌린 것만 계산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섭취한 소금은 그 계산에 안 넣기 때문에 하루에 몇 밀리그램을 먹으라는 말이 굉장히 잘못된 치료 방침을 만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몇 밀리그램 먹으라는 말은 진료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일반인이 하루에 3,400mg 염분 섭취를 하고 있다고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하루에 3,890mg, 2015년 국민영양조사 자료입니다. 조사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소금을 더 많이 먹는다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몇 밀리그램이라면 잘 모르잖아요. 한 티스푼이 2,400mg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한국 분들은 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 아저씨들 더 짜게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짜게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미국에 가봤는데 미국 음식 먹어보니까 진짜 짜더라.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이 소금을 훨씬 더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하죠. 자,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염분을 더 먹냐? 자, 저염식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빼놓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지키질 못하는 게 자기가 많이 먹고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안 넣는다고 해도 벌써 부엌에서 소금을 내가지고 이걸 우려낸 겁니다. 자, 그리고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선지 해장국 다 짜죠. 물론 미국 수프보다는 덜 짜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된장, 청국장 이런 것도 미국 스프보다는 덜 짠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염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영상을 만드니까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해요? 다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그럼 뭘 먹고 사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팁을 좀 말씀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팁은 저염식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혈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혈은 아주 쉽게 적응을 빨리 하는 기관이에요. 진짜 저염식을 꾸준히 2주에서 3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염식을 시작을 하면 싱겁게 먹으면 진짜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2, 3주 그렇게 하면 싱거워서 맛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싱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짜게 먹게 되면 저염식에 혀가 절대 적응을 못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만 음식점 가서 먹었다. 그럼 10년이 지나가도 저염식을 하면서 이렇게 싱겁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염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세 번을 안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저염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느 순간 식당에 가서 먹으면 왜 이렇게 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짜! 하면서 두세 번을 또 먹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염식은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바로 와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국류를 먹었을 때 왜 이런 설렁탕 이래 별로 짜지도 않은 거를 먹었는데 뭐 염분이 많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왜 염분이 많은지 파악을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의 짠 과자를 국 대접에 넣어서 국처럼 미역국이나 설렁탕처럼 그만큼 물을 꽉 넣어보세요. 한 대접 넣어놓고 그 칩에 묻어있는 소금기를 거기다 헹궈 보세요. 그러고서 그 칩을 내가 설렁탕처럼 먹는다, 아니면 해장국처럼 먹는다고 먹어보세요. 그럼 그게 짠가? 절대 짜다고 느끼질 않죠. 닝닝하고 싱겁다는 느낌을 들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에 희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혀는 그 농도를 느끼는 거지 총 소금의 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염식을 하라는 거는 총 염분 양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내 몸에 들어오면 내 피와 희석이 돼서 총 염분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 염분 양은 농도 곱하기 용량이죠. 소금은 액체로 항상 녹아있기 때문에 물의 용량이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의 허점이 안 짜다고 총 염분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농도는 적지만 국의 용량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수프를 먹을 때는 짜더라도 그렇게 우거지 설렁탕 아니면은 뼈 해장국에 있는 큰 대접에 가득해서 숲을 먹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저염식 방법을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건 국을 안 먹는 거예요. 국을 안 먹어야 저염식이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서 국을 빼면 한국 음식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밥에는 꼭 국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국은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돼요. 자, 음식점에서 소금을 안 넣고 국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음식점은 망했습니다. 벌써 망해서 없어요. 자, 그래서 저염식을 원하신다면 국은 반드시 집에서 만들어 드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게 된다면 국은 피하시고 국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건더기만 살짝 드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집에서 국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소금을 안 넣고 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비린내가 약간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없애냐? 이렇게 파를 넣는다거나 후추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고 너무 닝닝하니까 소금 대신에 후추를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렁탕 같은 경우에 이런 건더기를 꺼내서 식초와 간장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국에 넣지 말고 따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살짝 찍어 먹는 방법을 하시면 소금을 먹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작은 접시에 후추와 소금을 약간 넣고 후추를 좀 많이 뿌려서 고기를 거기다가 찍어 먹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더 나아요. 자, 그리고 한국 음식의 두 번째 문제는 이 고추장이나 양념된 음식이 굉장히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추장에 소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고기를 했을 때 양념을 이렇게 맵게 한다면 고추 가루만 가지고 양념을 하면 괜찮은데 고추장을 가지고 하면 소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죠, 고추장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추장에는 탄수화물도 있죠. 거기다 설탕까지 벌써 집어넣은 고추장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장이 버무린 양념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냥 생고기를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국과 고추장으로 버무린 양념 음식들을 피하시면 저염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치를 안 먹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말인데, 국 같은 거를 간과를 해서 소금을 계속 많이 먹으면서 자신은 저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 리뷰가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에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저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인의 관리가 왜 중요한지, 언제부터 인을 제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칼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단백질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